세 번째 토론이 디지털 포용 국내외 사례와 변화인데 김희아는 선생님입니까? 네. 이게 주제가 저한테 할당이 됐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이 디지털 포용과 관련돼 있는 이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부분이 결국은 저는 이 디지털 시민 역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연구나 어떤 교육 컨텐츠 개발이나 다 이쪽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최근에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저희가 시민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교육의 화두들이 또 민주시민 교육 쪽에 화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적 시민의식의 발현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성 이런 세 가지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시민성이라는 개념들을 보면 이게 시민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저희가 프레임으로 보면 과거의 이제 프레임들은 되게 도덕적이고 의무적인 이제 시민 이렇게 규정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디지털 등장하면서부터 디지털 사회에서 참여라는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되게 실천적 개념으로 바뀌어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 시민 참여 얘기하는 부분의 밑그림도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이제 디지털 초기에 우리가 디지털 아까 격차에서 정보 격차에서 얘기했던 이 프레임에서 좀 보면 과거에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역량들을 되게 개인적 역량과 아니면 그냥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인 역량으로 치부해서 개인의 역량만 끌어올리면 이것이 이제 디지털 사회나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 뭐 예를 들면 뭐 디지털과 관련된 있는 인터넷 중독의 문제, 격차의 문제, 그것도 다 해결될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2000년대 초반은 막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게 꼭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나와 있는 많은 뭐 이런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지수 관련 이런 어떤 정책이나 지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올라갔냐 내려갔냐 하는 프레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디지털이 뚝 떨어지면서 이 사회가 막 대전환으로 막 흐르고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비중과 이걸 못 따라가는 사람과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될 사람의 역량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사실 뭐 이 컨텐츠도 지금 변환시키면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일 때 고민하면서 참여라는 개념을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그 당시에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도 되게 정치적 참여에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정치적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아까 저희 디지털 포용 정책이나 이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사회나 문화나 내 일상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이제 디지털 사회 혁신과 관련돼 있는 이런 참여 방식으로의 시민의 실천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 해외에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다룰 때 그냥 디지털 격차 해소라 그러면 디지털 참여라든가 뭐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단순히 이렇게 지수화시킨다거나 정책의 역량에 포함시키는 방식들로 가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유네스코에서 2017년에 그 방콕에서 냈던 그 시민역량 프레임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모든 사람이 디지털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이 기술들은 한 번에 습득되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권고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디지털 기회와 위험 이런 식의 프레임들을 가지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오면 뭐 디지털 사회에서의 탄력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내지는 디지털 참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실천까지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개념으로 본다던가 혹은 내지는 창의와 혁신이라고 해서 이 자신의 목표에 맞도록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목표하고 협업하고 네트워킹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영향으로 이 정책적 프레임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저희만 그런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평의회에서도 최근에 낸 이 프레임들을 보면 이 온라인의 머무르기, 뭐 온라인의 행복, 웰빙, 뭐 온라인 권리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접근과 포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또 윤리와 공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어떻게 탄력성을 가지고 웰빙할 것인가, 온라인 정체성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뭐 또 예를 들면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되게 구체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이프티라고 해서 그 온라인 안전위원회 뭐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할 때 디지털 시민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실천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외에도 미국에서의 뭐 대표적으로 시민 역량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커먼센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되게 이 단편적인 디지털 위주의 역량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6개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디지털 문화 전반이라거나 디지털을 살아가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프레임으로 좀 바뀌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혐오도 있겠지만 관계 및 의사소통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탄력성, 웰빙, 뭐 미디어 리터러시 뭐 이런 식의 혹은 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족적이라든가 뭐 이런 논의들로 많이 이것들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라는 지점들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는 것들을 잘 프레임을 맺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냥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마구 올려서 이게 그것들에만 하면은 격차가 해소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오늘 AI도 좀 화두가 나왔지만 AI나 이런 것들 알고리즘이 막 문제다 이렇게 해서 뭐 AI에 대한 교육만 기술 교육만 막 시킨다고 이게 AI를 성찰하고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알고리즘이 과연 이런 포용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마련될 수 있는가를 성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를 갖출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 역량이나 이런 정책들을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 가장 많이 지금 얘기되는 게 교육의 문제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 디지털 시민 역량을 프레임해가지고 이것들을 정책으로 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기술적인 베이스의 역량에 대한 문제, 물론 뭐 각각의 맞춤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로 하는 요구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당장의 디지털 사회로 편입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기술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 포용이나 교육 정책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말씀을 쏟아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 시티즌십,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을 이루는 핵심 수단, 이네이블러로서의 디지털 시티즌십, 디지털 시민성, 시민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민 역량이 지금 얘기되는 어떤 접근법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티즌십 중에서 참여의 의미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그걸 강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시티즌십에서의 강조점의 변화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교육으로 이 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걸 풀어갈 거냐, 정책적인 방법 수단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내외 사례와 변화니까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들 한번 해주시죠. 지수 이야기. 네네. 이전에는 개인 역량을 많이 높이니까 개인 역량의 지수에 대한 평균값이 그 조직이나 국가의 대표 지수 네네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정책이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디지털 포용 지수를 하나 만든다고 할 경우에 그게 디지털 여기 개인 역량하고 좀 다른 지가 그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국가나 조직이나 이런 정책에 관한 지수로 그럴 가능성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디지털 포용 지수를 만들면 그거는 어떤 개인 정책 네. 그 국가가 그거겠죠. 네, 정책 얼마 투자하고 뭐하고 그거겠죠. 네, 개인의 지수를 뭐 측정할 게 좀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게 그 이전에 썼었던 뭐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 이런 것들은 개인에서 많이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 포용 지수라고 연계를 자꾸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시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비교할 때 이게 정보 격차하고 디지털 포용하고를 자꾸 이렇게 확대선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시각이라서 지수 개발할 때도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수라는 게 사실 되게 어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보여줘서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때는 가능한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디지털 대전환과 이 시민 역량이라는 것들은 들어가면 어떤 기술적 역량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실 이게 지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단 면접도 힘들고 개인이 어떻게 이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생활에서 그것을 직접 실질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의 시대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개인의 역량에 대한 지수도 이 어떤 격차를 끌어올리는 단계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민 역량이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탄력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혹은 이제 개인이 하고 있는 참여도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이게 굉장히 협소한 문화 외에는 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 실천적인 토론을 위해서 저는 답을 좀 내야 되니까 저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책적인 대안의 어떤 인사이트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이제 만드는 주된 동력, 그 촉진자, 그걸 이제 이네이블러라고 하잖아요. 포용 사회를 뭘로 만들 거냐, 만드는 힘을 저는 이제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저 혼자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야 이게 높아야 디지털 포용 사회가 된다. 이건 제 정의입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시민 역량이 워낙 포괄적이잖아요. 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잘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소양이나 능력의 총체가 이제 디지털 시민 능력일 텐데, 시티즌십일 텐데 워낙 큰 일이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각 나라의 처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것이고, 그 나라의 정책 주안점들 사용한 수단들이 다를 것 같은데, 그 이제 해외 하고 이제 국내에서 그 문제를 푸는 해결하는 노력 중에서 가장 그나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그건 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든가, 또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더 키워볼 만한, 더 집중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든가, 이런 이게 보는 눈 관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디지털 역량 이런 거를 예, 디지털 다른 시티즌십, 나라에서 예, 디지털 시티즌십, 이게 전 세계적 화두일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정책들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인 거죠. 그게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한국에서 많은 부처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개나마 그 중에서 좀 더 키워볼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평소에 우리 선생님들은 보셨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이 국내외 사회와 변하니까. 약간 다를 수 있는, 저는 이제 원래 인터넷 윤리를 옛날부터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역량 지수, 그러니까 DQ라는 DQ 쪽으로 많이 가서 이야기해서, 싱가포르에서 한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코션트라는 용어를 이제 공식적으로 써서요. 디지털 뭐요? 디지털 코션트, 그러니까 IQ, EQ, DQ 이런 식으로 디지털 지수라는 걸 써서, 이게 하위 한 8개 정도의 하위 이렇게 둬서, 걔들이 한국도 지금 커리큘럼도 만들고요. 연말이 되면 국가별 경쟁률을 하는 학생을 체크해서 상도 주고, 여기서 뭔가 더 끌고 나가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DQ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가져다가 지금 그 똑같은 건가요? 비슷한 거. 그래서 뭐 DQ라는 말인지 EQ, DQ, IQ 이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로 나온 지표처럼 보여서 그렇긴 한데, 저는 안에 들여다봤을 때 3년 전에가 그 이하에서 무슨 이제 연차 보고서 할 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DQ 안에 생산 역량 측정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존의 8개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기존 8개는 아까처럼 세이프티, 그다음에 미디어 이용하는 시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약간 소양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은 그게 아니라 아까 여기 탄력성 이야기 하시고 막 활용 역량, 활용 역량, 디지털 미디어,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먹거리, 그러니까 직업의 역량, 내지는 사회 변화의 역량 또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간이 손을 못 대는, 여기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그냥 초중고한테는 또 그걸 적용하기 힘드니까 초중고 대상으로 하다 보니 DQ는 그냥 일반 소양 윤리 확대된 형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소양 측정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이용해서 사회도 변혁하고 본인이 일자리도 잡고 뭐 이런 것까지 대학으로 따지면 교양 측정이 아니라 전공까지 역량을 측정하겠다는 그런 흐름이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빠르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그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빠른데, 요즘은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노동 역량이라기보다 생산 역량이라는 이야기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게 시민의식, 시민 역량 가운데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하시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디지털 리터러시나 정보화진흥에서 했던 정보문화지수 이 지수들에 보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실생활에 활용하는가 이런 문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생산이나 이런 활동을 얘기하신 분의 의견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즘에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직업 창출이나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쓰인다고 이제 전제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영역에서 이런 디지털의 핵심 기술을 얼마만큼 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교육도 시키고 측정도 하고 그 사회에 미치는 결과도 측정하고, 이런 게 본격화되지 않으면 이게 기존의 4차 산업혁명에서 왔던 거에 그냥
변모지 실질적인 업그레이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주장은 이제 인공지능도 전 국민들 교육시켜야 된다. 큰 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흐름들이 일본이 지지난달에 발표했던 교육안에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이과 전부 인공지능 교육시키겠다고 다 대학생들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AI 마인드라고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실제 이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굵직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 한 30명을 쭉 인터뷰한 책이에요. 어느 분이 그랬더라, 총명이 맞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확산 속도는 인공지능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가 결정하는 거다. 기술의 개발 속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그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고난이도의 학습 없이도 쉽게 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그런 식의 담론은 저는 그거는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그건 또 하나의 강요된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 시민성에서도 어떤 생산 능력, 직업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것도 저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포함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디지털 직업 능력이라든지 이건 이제 물론 별개의 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네 밥벌이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밥벌이 할 수 있어? 이걸 묻는 것이 고전적인 이제 시민성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시민성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흔히 이제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하고 시민사회 영역은 다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실제 시민사회가 시장에 잠식되고 있다. 시장이 식민지화되고 있다. 근데 이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안에서도 또다시 디지털 시민사회를 시장에 잠식시키려는 저는 좀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 저도 윤경배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요. 정책 기조라고 하면 사업 중심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전략적인 단계 구분 속에서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그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다면 굉장히 효율성과 실리적인 기준이 먼저 앞서게 돼서 디지털 시민성은 사라지고 실용적인 직무 능력만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빠른가 느림의 속도 조절자로서 어떻게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가질 것인가, 속도 조절자로서의 위상을 좀 더 명확히 하면서 어떠한 핵심 역량으로 아까 균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서서 조금 더 디지털 시민 역량으로서 실용화할 수 있는 하지만 비판적인 시민성도 어느 정도는 겸비하면서 좀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시민 역량의 정립 방안을 찾는 게 정책 목표하고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의 변화의 흐름도 방금 강진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해외의 이제 이 미디어 리터러시나 혹은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돼 있는 프레임들의 변화의 방향은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의 개념에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디지털 리터러시로 보기 때문에 생산이라거나 뭐 단순히 측정한다거나 이게 가능한 지수였는데 이게 시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사실 시민은 이렇게 내가 무엇을 쓸 줄 아느냐가 시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시민성이라고 붙인다라는 거 왜 우리가 디지털 시민 역량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디지털로 대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디지털 속에서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자체가 우리의 또 다른 사회의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성을 찾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디지털을 단순히 생활 도구로 쓴다거나 내가 거기 가서 뭐 편의에 의해서 쓴다거나 어떤 도구적 기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생성되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포함돼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공간을 아까 뭐 공론장 얘기도 나왔지만 디지털에 가서 내가 그냥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냥 수다를 떨 것이냐 수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단순히 뭐 문항이나 책정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 시민 역량이라는 것들을 정책으로 내세울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들 말씀하시지만 좀 더 큰 프레임에서 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거를 조금 봐야 되고 그 비전이 마련된 아래에서 세부 과제 정책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각의 대상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가야 될 총체적 지점은 디지털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인간답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참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디지털 시민 역량의 가장 큰 가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뭐 참여하고 자기 윤리 판단력 키우고 그리고 자기 보호하고 그리고 기본 소양을 가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잘 미디어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광의의 이제 시티즌십이죠. 시민 역량이고 시민성 이게 포함되는 요소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질문을 던져보면 그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생산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활용 능력과 디지털 생산 능력이 칼로 물베기 하듯이 이게 구분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된다면 쉽게 말해서 디지털 직업 능력하고 디지털 시민 역량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도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지털을 활용하는데 컨텐츠를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하는 시대로 왔잖아요. 동영상 제작. 그래서 이미 할아버지들도 동영상 제작해서 기자 활동하시고 유튜브 활동하고 1인 미디어로 이렇게 하시고 또 누구나 3D 컴퓨터를 가지고 제작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도 갈수록 쉬워지고 그래서 활용과 생산을 이게 구별이 안 되듯이 앞으로 AI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걸 활용하고 또 누구나 쉽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그걸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 하는 주의거든요. 활용 아마 앞으로는 그 경계가 없어질 거다.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조금 익숙하면 다 생산하게 될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직업을 가지게 될 거고 이게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주는 전체적인 그 안에 포함이 된다. 네, 이런 입장이라서. 네네. 근데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산 능력을 별도로 두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찍고 다 그게 활용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다가 그런 능력 중에서도 그것을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소득의 측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별도로 세팅해가지고 네? 그거를 지표화하고 그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하나의 또 다른 시장을 세우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NCS 해가지고 뭐 직무 작성 능력 지수화해서 평가하듯이 뭐 디지털 뭐 디지털 직무 작성 능력 뭐 이제 뭐 이런 지수 나올 것이고 그거 관련한 자격증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디지털 활용 능력 안에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저는 그런 건 대단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발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민 교수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역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책적으로 설정을 해서 정책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타겟이 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활용 영역에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적합한 정책 수단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집행한다 그러면 그 역량의 범주를 일정 부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네, 역량을 네.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 네, 그거는 뭐 일종의 기술적인 자격증이라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걸 가지고 이게 시민성이다,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이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네, 활용할 네. 수 있지만 그것이 정책적인 어떤 의도로서 들어가기에는 좀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게 더 광범위하고 우리 삶과 직결된 부분이 아닌가. 김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가치 지향적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영양 관련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일부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역량을 좀 구분해서 이제 논의하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그렇죠. 네. 구분을 해야 돼요. 디지털 시민 역량과 디지털 뭐 전문 역량, 디지털 직업 역량 이런 것들은 직무 역량, 그 전문 역량, 직무 역량은 구분돼야 되고 그렇죠. 교육에서도 구분돼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 역량은 그야말로 좀 보편 교육이 예, 것이고 그렇죠. 직무형 평생 교육이죠. 그러니까 초중고의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근데 직무 역량은 이제 전문 교육이 되죠. 그게 근데 이제까지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쪽도 일부 그렇기도 한데 이런 교육들이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보면 이제 디지털 관련 이런 교육이나 정책들 안에 보면 이제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화, 정보화 시작할 때 정보 역량 기른다고 해서 산업화 인력 만들듯이 이제 그런 프레임들이 아직도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아직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시민의 역량과는 구분된다라는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드는 이 대전환이라고 쓰는 단어가 되게 저는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왜 쓰는지를 이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못했어요. 지금 당연하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누가 주인이냐 도대체 이 질문도 하셨고 시민성 얘기도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논의하고 조금 힌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몇 주 전에 뉴스를 봤어요. 신약 하나가 한 알이 1억이 12억. 이걸 먹으면 지금 못 고치는 질병 고칠 수 있는 알약으로 막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게 지금 연결이 됐어요. 대전환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진짜 완전 전환이잖아요. 큰 전환인데 이 정도면 주인이 바뀌는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정도가 돼야 대전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디지털 경제도 그렇고 디지털 그러면 이 주인이라는 문제 되게 중요하다. 이 신약의 12억짜리 신약을 개발했을 때 사용했던 소스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의료 보건 데이터였을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개발됐을 거면 뭐 해외에서 너무 탐내는 우리 건강보험 데이터였을 거고 그럼 이제 이 신약을 12억 주고 먹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이 신약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이런 것도 있고 가전제품 인공지능 가전제품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최적화해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났냐 기업은 근데 결국 이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주인이 누구냐 그렇지 이 대전환 시대에 이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부터 먼저 정리가 좀 되면 시민성이나 시민 영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재정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잠깐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교수님이 이제 쫙 포용국가 쫙 하시면서 이제 포용하시는데 그 에버트 재단에서 한 오래전에 굿소사이어티라는 걸 정의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 모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회를 굿소사이어티로 정의됐는데 그게 저는 디지털 포용에 딱 맞는 단서 조항을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기업 데이터세라든가 기본소득제 문제 이런 거는 디지털로 모든 걸 해결하는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다 연결돼서 이 대전환 시대에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세는 논쟁이 해외에서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차 혁명이나 데이터나 디지털이 아직도 이 규칙이 안 정해져 있구나. 우리가 정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주인이 좀 바뀌는 상황이다. 이게 그런 프레임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당장 실익은 없더라도. 그 디지털 포용의 사례 변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렇게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과 시대적 항의 이 주제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예, 김경배 교수님께서 구도적인 토론 해주시고 발표를 통해서 뭐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용을 이야기할 때 포용의 대상이 누구냐, 포용의 대상이 누구냐. 제 발표에서도 사례에서 박만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뭔가 새로운 흐름을 아직 미처 못 쫓아간 사람, 조금 뒤처진 사람들, 이걸 이제 포용의 대상으로 하나를 놓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뒤처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도 이 토론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야기 전혀 안 된 게 제가 이제 택시하고 타다 논쟁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 못 쫓아간 게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파도 때문에 기존의 흐름에서 밀려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중요한 포용의 대상이고 사실은 이분들이 점점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못 쫓아가는 사람들보다도. 근데 이렇게 이제 그냥 밀려난 사람, 지금 배에서 추락한 사람, 떨어진 사람들,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이거는 단지 뭐 교육이나 복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다는 문제죠. 이건 뭐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뭐 어떤 교육 당연히 이제 또 연결될 것이고, 근데 결국 이제 이분들에 대한 포용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당장 우리 사회에서는 택시 이슈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그것들도 사실은 이분들이 이 노조를 통해서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지만 이미 택시 이전의 작은 영역에서 이미 새로운 흐름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은 이미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단한 이런 그 무인 매장이 들어서면서 그런데 뭐 알바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의 계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소리 없이 계속 밀려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특히나 이제 저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공지능 얘기도 좀 얼핏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가시적으로 비중이 높진 않아요. 인공지능이 아직 그 정도까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지 이제 정보 격차라든지 이런 담론으로 접근을 할 때는 뭐 디지털 시민성이라든지 뒤처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유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적인 초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교육이나 정보격차나 이런 거 정보격차 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 일자리 시장의 문제, 고용 창출이라든지 어떤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특히나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뭐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뭔가 좀 더 다른 식의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 뭐 사실 그거는 뭐 저도 아직은 좀 많이 이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어떤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이제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지금 아까 OECD의 인공지능 권고안에 보면은 국가와 국제사회가 해야 되는 5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를 꼽았는데 그중에 이제 4번째가 그 인적 역량 구축과 노동시장 변혁에 대한 대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대전환이 벌어질 때 노동시장이 이제 파괴적인 혁신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 노동시장이 그렇게 변화가 있고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위험에 빠지는 그룹들에 관해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보상제도가 정책적인 걸 수도 있고 보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교육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평생교육, 재교육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영양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환경 영향 환경영향처럼 어떤 이제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이루어지는 핵심 기술들이나 무슨 키들이 있죠. 그거를 사회에서 이제 전환을 위해서 도입을 할 경우에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건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대전환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포용이라는 표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저희는 소비자 이야기만 했잖아요. 박말량 그렇지만 이제 이 대전환을 막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그런 조직들 가운데도 얘들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과 아주 진짜 중소 영세한 기업들 또 자기들 대전환을 통해서 뭔가 체질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당연히 기본이 체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런 대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데 힘이 안 되는 그런 주로 여기 표현된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국가가 세워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용도 이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전환에 있어서의 그룹핑을 했을 때 힘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기업들이 또 망해버리면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대전을 할 때도 그게 공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필요가 네. 지금 그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그 포용 정책의 대상 그 범위를 좀 확장하자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 교수님은 그걸 뭐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을 뛰어넘어서 밀려나는 사람들, 그 전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건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죠. 뭐
택시 문제도 있지만 넓게 보면은 하이패스 금침원 분들도 그런 거죠. 다 자동화되는 속에서 이제 직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지금 그 고용 분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넘버원, 넘버2가 장거리 트럭 드라이버하고 저 매장의 캐셔 두 직접 수백만 명인데 가장 자동화되기 쉬운 그리고 그 물결이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택시같이 뭐 자동주행 하기가 쉬운 게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만 달려도 되기 때문에 길이 복잡할 것도 없고 이미 그 많은 테스트가 거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의 가장 핵심이 그 트럭 드라이버라는데 이제 그들이 일자리를 이제 곧 상실할 아마 조만간 5년 10년 안에 될 거예요. 캐시어는 뭐 아마존 고에서 보듯이 국내에서도 이미 그 무인 매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시어도 수백만 그죠? 중산층의 하층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낙오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그 디지털 포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였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지금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전환 정책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결국은 사회가 고도화되니까요. 개인 이제 그 개인의 그 맞춤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인 서비스들이 막 나오고 그걸 해주는 이제 일자리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일자리로 저는 충분히 전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해서 우리 사는 사람들의 이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일자리들이 충분히 더 요구되고 생겨나기 때문에 뭐 잘 우리가 대비하면 생각 이상의 그런 혼란을 걱정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제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그만큼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일정한 과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평생 교육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기본인 거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끊임없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창출되니까 그쪽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일자리 정책을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대비하는 국가가 인공지능을 대비해서 뭐 해야 할 거냐? 초점도 요약하면 그거더라고요. 백악관 보고서의 그 초점도 그걸 잘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 교육, 그 스템 교육 잘하고 R&D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AI 시대를 잘 대비하자. 한쪽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낙오자에 대해서 안전망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평생 교육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그 아주 원론적인 얘기 두 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뭐 국가가 해야 될 보편적인 역할이니까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뭐 보상제도나 평생교육이나 그런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아까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또 그 속도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을 할 때 그것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 농사 짓던 사람이 산업혁명기에 공장이 늘었으니까 그 농사들을 지우고 공장에 가서 한 주 다 교육받고 컨베이어 벨트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등장하는
이제 어떤 분명히 이제 새로운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타나겠죠. 나타나는데 기존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시간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가서 충분히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짧은 시간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당신 세대는 포기하고 당신은 같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 이제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이냐.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정책적인 관건이거든요. 네, 그렇죠. 무슨 직업이 만들어지고 그건 누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 어쨌든 새롭게 직업이 나왔을 때 이직을 한다, 전직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시장의 원리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 이직과 전직을 연착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정책적 노력에 들어가야 되고, 과감하게 해야죠. 거기서의 관건은 사실은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켜 주느냐.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도 요즘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서 가장 큰 이슈가, 옛날에는 이제 뭐 요즘 뭐 중학생들 진로 체험이라든가 어떤 직업을 가질래 하고 이렇게 직업을 가진 사람 모셔서 체험하잖아요. 그 안에 컸을 땐 그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이제 어떤 직업을 타겟으로 해서 무슨 경력을 쌓고 이런 거 스펙을 쌓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트상혁명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쓰면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이런 그런 데가 어느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옛날에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60년 정도 됐대요. 할아버지가 세워서 손주 때 말아먹는. 근데 지금은 18년, 16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 세워도 자기 때 말아먹는 거니까, 직장인들 생각해보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한참 일할 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가르쳐, 이게 교육학에서 제일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대학 교육 쪽에서 역량 이야기를 해요. 역량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학습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배워서 30년 써먹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4년을 탈수기에 넣고 털면 3개월이면 된다니까. 자기들 말로. 워낙 사이버 강의 뭐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걸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또 그 국가나 이런 조직에서 그걸 잘 제공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잘 회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역량도 그 말씀하시는 디지털 역량 중에서 그쪽은 약간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부분들은 뭐 이렇게 트렌드를 뭐 볼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하는 것들이 일부 겹치긴 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모 연구기관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하여튼 뜻대로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발상은 되게 저는 재밌고 좋다고 생각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라질 직업들 예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꼽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구체적인 직업명은 아니어도 이런 류의 일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뭐 개인화된 서비스라든지 그 리스트들을 꼽고 이걸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업에는 대단히 숙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직업은 사라질 것 같다. 그럼 그 직업에서 어떤 역량,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가?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역량과 그 노하우가 앞으로 어떤 부류의 상품이 더 적합할 것인가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당신 이 직업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거 사라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일들을 준비를 해보시라고 유도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발상이었는데, 저는 발상 자체는 대단히 이제 아주 재밌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제 뭐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예측이지 예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나 앞으로 생겨날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고민들을 좀 더 좀 정교하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다른 말씀인데 이제 그 특히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영향받는 게 고용 노동 관계, 이게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것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의 대부분이 전환교육 뭐 이런 쪽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업에 종사하다 다른 전환교육을 받아서 다른 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노동이라든가 고용에 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관계가 노동 있고 고용 계약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꼭 그 금전적 보상이 없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에 대해서 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노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일단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으로 보상을 해주든가 이래서 이게 우리가 산업사회에 가지고 있던 고용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이 일할 기회를 이렇게 갖는 것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같이 더불어 항상 고민해야 될 그런 포인트죠. 이 토론 주제가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시대적 함의인데 이런 필요성이 크고 지금 저희들 이 방향이 그거 아닙니까? 이 정책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시대적 함의가 굉장히 풍부하다, 굉장히 크다 지금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반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잘 안 될까요? 디지털 포용 정책이 이렇게 필요성과 시대적 함의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 토론 자료 이렇게 준비해 준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올 2월 달에 발표했다는 포용국가 비전 사회정책 계획 물론 그때 발표할 때도 제가 얼핏 그 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번 봤어요 일부러 제가 프린트까지 했어요. 2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이거 포용국가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말하는 디지털 포용이 이 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방구가 없거든요. 디지털에 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계획이에요. 이 틀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분석 틀이 이제 생애 주기 우리 국민이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될 5가지 영역 돌봄 필요하잖아요. 교육 필요하고 일해야 되고 휴가 쉼 여가 해야 되고 노후 이렇게 5가지 생애 주기별로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계획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어떤 생활 기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소득, 안전한 환경, 건강, 주거. 이렇게 4가지. 그래서 그 생활 기반 4가지를 이게 탄탄해지고 뭐 안전해지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게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디지털은 없어요.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애는 썼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틀을 활용한다면은 생활 기반의 중요한 한 축이 디지털이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기반 한 축, 환경 안전이든 뭐든 이 디지털 기반이 하나의 축으로 넣어서 이 디지털 기반을 어떻게 탄탄하게 하고 역량을 어떻게 키워주겠다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 자체가 완전 몽땅 빠져. 디지털 대전환이면 그 5가지 영역과 4가지를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경을 새롭게 끼시고
그걸 다시 투과해서 필터링해서 다시 쓰셔야 되는 예를 들어 각 안전도 영역별로 디지털 안전, 네, 안전부터 시작해서 건강도 헬스, 노후 뭐 아니, 이런 거. 커뮤니티. 저걸 이렇게 평면 네. 2차원적인 그림으로 갈 게 아니라 3차원 모델이 나와야 돼요. 네. 여기에다가 이 배후에 디지털과 결합된 각 영역들이 또 그려져야 합니다. 디지털 없이 이제 건강을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접목시킬지.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이름이라면서 아슬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이제 포용과 관련된 사업인데 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한다든지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문제에서 가장 사각 지역이 보건소에 다니는 돈이 없는 분들.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 저희 그런 고민했거든요. 보건소에다가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독하고 피 뽑은 걸 잘 판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사들 개발해서 딱 배치해주면 삼성의료원 가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걸 국가에서 개발해주면 아마 돈 많은 사람도 보건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소외되고 뭐 이렇게 차별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디지털 대전환으로 가면서 국가에서 그런 포용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 가운데서 건강 분야, 아까처럼 노후, 일직장 다 하나씩 좀 나오면 교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정책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 교육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약간 관련된 것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인재 실무 및 고급 인재 4만 명 양성하겠다. 평생 교육에 K묵 활성화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회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의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정부 자체 그게 부족하니까 정부 자체 그 부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부서가 없더라도 보건부처, 관계부처 합동이니까 합동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기본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IT를 산업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그거 왜 과기정통부가 왜 건드려 또 다른 부처에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싫어하죠. 경제부처인데 왜? 그것도 안 아까 원장님이 물어보셨지만 그 디지털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기관들 중에 어디가 잘하고 뭐하냐 이렇게 보는데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로 갖고 있는 특성과 목적이 달라서 각각 다른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역량이나 시민성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각각 이제 부처들 간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어디는 이런 산업이나 직업 인력 양성 쪽으로 가고 어디는 또 뭐 인간과 감수성과 이쪽으로 가고 어느 쪽은 또 뭐 미디어 리터러시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인 역량으로 마련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장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쉽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핸들링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디지털 시민 역량과 디지털 포용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이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두 가지 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는 가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어느 한 부처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5천만 원대 이게 모든 부처 사회관계 부처는 다 관계에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관계. 그리고 모든 지자체는 다 관계 있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버넌스를 어떻게 잘 정비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하고 시너지를 내게 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부가 잘 정책도 해야겠지만 탑다운으로
관주도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5천만 국민 전체의 역량을 키워주는 이것은 정말 이 민간 주도로 시민 참여로 뭐라 플랫폼이라고 할까? 그 시민 참여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제 네. 생태계를 구성해 주는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이 주도하고 관은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서포트해주는. 생태계. 그래서 어떤 고리를 만들어주면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안 풀리는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가 아직도 더 필요한 거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나마 효과가 있더라 하면 이제 거기에 집중해 하고 이런 경험 축적이 좀 더 필요로 한 영역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정부가 대응해왔던 그거를 한 대단히 주관적이지만 20년, 10년 흐름으로 보면 목전에 닥쳤던 문제들 해결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찼으니 이제 눈앞에 해결할 걸 해결을 해야지 앞에 뭐가 있는지 못 봤다고 보고요. 거꾸로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이렇게 되면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정부가 산업전략을 드디어 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원장님께서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부처 상황이 정 안 되면 그냥 병렬이라도 하나 일단 걸어놓고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나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을 하나 완전히 다시 끼워서 이렇게 하듯이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몇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나요? 6시까지 이렇게 정도인데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 가는 네. 건데 디지털 포용 정책의 과제 네. 조금 정책 아젠다 네.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네. 우리 최정무 소장께서 네. 저는 되게 미시적이고 강론적인 내용들이라 시간이 짧게 주어졌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냥 재미난 여론조사 결과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며칠 전에 서울신문에서 한국인터넷윤리학회하고 공동조사한 건데요. 그 시민들이 SNS라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 나와의 모습이 얼마큼 괴리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괴리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지털 세상이 행복하냐, 현실이 더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종합해 보면 디지털이 행복하다는 분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뭐 낮은 단계지만 우리가 한번 국민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그냥 볼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현실이 더 행복하거든요. 네. 그렇다. 네, 그리고 격차, 그러니까 괴리, 디지털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의 괴리가 좀 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디지털 포용 정책 과제가 주제였는데 그 정책 과제, 그러니까 조건하고 내용으로 나눠봤는데 뭘 기댈 곳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에 좀 기대봤어요.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발의하셨던 법인데 여기 보면 13가지의 어떤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약자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어떤 보호가 필요한 첫 번째 그리고 13가지 중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사회 통합 이거가 디지털 포용이라는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기서 한번 의견을 아주 매우 사적인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한번 그 법 안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예,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가 있는데 오늘 논의와 제 의견을 드려서 이 두 개가 당면한 디지털 포용 정책 과제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어떤 기준이 아니겠냐라고 의견을 드렸고 나머지도 되게 많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까 저는 이제 디지로그라는 단어를 되게 오래전에 들었고 한참 저도 안 썼는데 찾아가는이 대안일 수 있다. 찾아가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차 매표 말씀하셨는데 앱이 안 되고 찾아가기 힘들다면 훌륭한 TM 요원을 두고 훌륭한 TM 시스템을 두면 되거든요. 중간에. 네. 그리고 이제 통화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또 다시 안내를 해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디지로그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니까 뭔가 찾아와서 뭔가 아주 생산성 높은 성과들을 내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방식으로 보면 찾아가는이 되게 이 정부에서도 되게 의미 있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보는 게 고용노동부가 찾아가는 현장 노동청, 그리고 뭐 경남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뭐 찾아가는 수출 현장, 종합기술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각 부처들이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찾아가는이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전환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뭐 시장, 기업, 시장과 정부와 사회가 각각의 역할만 했으면 대충 굴러가는 문명이고 사회인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치,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치를 한번 하나의 구조로, 그다음에 이제 약자, 찾아가는 협치 이 세 가지가 뭔가 정책까지는 풀어가는 주요 포인트겠다라는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고용, 경제, 복지, 교육,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혁신과 포용에 다 적용될 수 있으나 그냥 하나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면 공공혁신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아주 미시적인데요. 이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본다면 건강보험 데이터나 국민연금 데이터, 통계청 데이터, 국세청 데이터 이렇게 큰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와 관계되신 분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연하게 다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통합과 개방은 상당히 어렵겠다. 네, 네. 너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보다 이것만 되면 사실은 뭐 그 보편적 복지나 뭐 선별적 복지하려고 3천억 투자하는데 데이터 분류하는데 1,000억 들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용적 디지털 포용의 정책 과제로 하나 제출한다면 매우 미시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가운데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포용 공공혁신위원회 같은 거 원장님이 한번 제안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다 움직이거든요. 부처 장관님이 말씀하셔도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본부장님들이 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연의 법과 규칙 안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이 딱딱 있기 때문에 뭐 시키는 거 안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 문제. 그리고 새로운 자료 얘기는 이제 디지털 포용 조사 방법론이 필요해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산불 데이터 분석을 한번 경향신문하고 지난달에 했었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그때도 잠깐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불이 나면 현장 조사서라는 걸 써요. 지금 조사서 갖고는 아무런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전문가가 한 하루만 좀 같이 써서 그냥 한 곳만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살 유기자들 예측 분석할 때도 그랬는데 10년치 데이터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긴 있는데 전혀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지금 다 캐비넷에 있어요. 각 경찰 서원에. 이걸 다 취업해서 또 보건복지부가 못 가져가요. 개인정보라서. 이걸 또 무슨 뭐 PDF로 스캔을 해서 뭐 이상한 절차를 거쳐서 해서 5년간 30억을 들여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되게 디지털을 통해서 포용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듈인데 몇몇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용 공공혁신위원회 같은 걸 원장님이 좀 겸임을 좀 하실 건지 좀 수고스러우실 때 이렇게 만드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네, 끝입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네요. 포용 정책 과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에서 과제의 근거를 찾고, 그리고 기본 발상은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그 협치 정신을 살려서 공공 혁신에 몇 가지 일을 하자.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정비 네. 뭐 이런 말씀인데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주시죠. 근데 방금 얘기하신 공공기관 중심의 협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나왔던 거버넌스 구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저희가 뭐 디지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을 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 미디어 쪽 학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법이나 정부 부처나 이럴 때 볼 때 사실 미디어도 굉장히 발전했는데 각각 부처별로 법안으로 다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통합적 정책을 꾸리기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다 찾아가는 약자, 공공기관 협치 뭐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가 디지털 포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이 사회를 거의 아우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가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앞으로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서 교수분들이 좀 과감하게 꾸짖어줘야 돼요. 이 가버넌스 난맥상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잖아.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심하게 싸워요. 우리 아주 작은 예로 저희가 디지털 포용의 그 한 영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방통위 이제 인터넷 윤리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학교 수요가 뭐그 수천 학교에서 서로 해달라고 그래.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 중에 한 3분이나밖에 못해요. 그 말씀하신 저 정책 과제 중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단체 더 이제 세분화해서 동사무소 뭐라고 그러죠? 복지센터, 주민센터마다 복지 전달 체계로 복지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디지털 복지사를 두자. 그래서 그 디지털 복지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는 네. 거죠. KTX 예매도 뭐 해주고 뭐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예산 뭐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워낙 큰 일이에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예산이 뭐 이렇게 늘고 원장님 내년에 통장들 교육을 디지털 뭐 전도사로 한번 만드셔도. 근데 이런 거는 뭐 젊은 층들이 하면 좋으니까 좀 일자리도 만들고 의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본의 이 오늘 토론회 한다고 준비해준 자료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뭐라더라? 디지털 활용 지원 원 그러니까 요원 디지털 활용 지원 요원 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는 지금 정책은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검토구나 검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거죠. 우리 뭐 디지털 복지사 고민하는 거나 일본의 디지털 활용 지원 요원 뭐 제도 검토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이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제 새 포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회적인 아젠다가 돼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발제나 토론문들을 워낙 잘 준비를 해 주셔서 3시 반부터 6시 넘어까지 굉장히 풍부한 얘기가 알차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주신 말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도 그리고 책자로도 보고서로도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마무리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 마치고 못다한 얘기는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